한 5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어떤 친구는 벌써 집을 사고 어떤 친구는 아직도 1,000만 원도 못 모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월급을 세팅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돈은 쌓이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적금으로 목돈을 불리는 것보다는 3년, 5년 후에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제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월급 세팅법 책을 또 저술하신 송영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20여 년간 금융권에 있었는데요.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에도 다녔고요. 보험회사에도 다녔고 증권회사에도 다녔습니다. 내가 업무하면서 이론적인 거, 그다음 실무로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칼럼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하나 써달라고 요청이 와서 책을 쓰게 됐고요. 책을 쓰면서 강의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하게 된 이유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일단 금융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투자 권유 보수 교육이나 직무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 일반 법인들,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월급 관리나 자산 관리 같은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내신 책 주제 자체가 네. 월급 세팅법인데 요거에 대한 수식어가 좀 확 와닿았거든요. 일반적인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월급 세팅법. 사실 대표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왜 이렇게 돈이 자꾸 줄줄 샌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월급 관리 제대로 안 해서죠. 사실은 돈은 받잖아요. 매월 받습니다. 제가 금융권에 있을 때, 제가 신입 직원일 때는 어떤 직장의 월급 리스트가 오면 그걸 입금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동기들이 만약에 100명이 들어왔다, 입사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의 급여 내역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때는. 지금은 그렇게 알 수 없었지만 제 신입 직원 때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다니는 사람 누구누구 지금 금년에 들어온 신입 직원들이 얼마 받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다 보니까 적금도 우리 은행에서 두고 다 그 자금 관리 우리 은행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 5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어떤 친구는 벌써 집을 사고, 어떤 친구는 5년이 됐는데 월급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동기들끼리 비슷한데 아직도 1,000만 원도 못 모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월급을 세팅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월급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월급 세팅이라는 것 자체가 단어만 들었을 때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좀 싶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신다면요. 월급 세팅은요, 테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트리스 보시면은 저 화면에서 만약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테트리스를 한다고 했을 때 보시면은 위에서 블럭들이 떨어지잖아요. 뭐 L자 모양도 있고 T자 모양도 있고 뭐 니을 모양도 있고 뭐 기타란 작대기 모양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갑돌이처럼 그거 내려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금방 점수가 끝나버리겠죠. 그런데 갑순이처럼 예를 들어서 밑단을 일자는 구퉁이에, 또 뭐 정사각형은 또 반대편 구퉁이에, T자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다음에 어떤 형태의 블록이 나오더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게 자꾸 쌓아지면은 점수는 계속 늘어나죠. 그런 것처럼 월급도 그런 것 같아요. 월급을 계속 똑같은 돈이 들어오는 건 똑같은데 그걸 내버려 둬버리면은 안 쌓이거든요. 점수가 안 나죠. 테트리스처럼. 반면에 그 밑단에 여러 가지 종류의 자산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계속 쌓이는 거죠. 테트리스 점수가 나듯이. 저는 그것이 월급 세팅의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거냐면은 월급 세팅은 돈이 되는 방법 3가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3가지. 첫 번째는 월 수입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이것에 따라서 돈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 수입, 그리고 투자. 거기서 이제 투자나 저축을 하겠죠. 투자, 그다음 지출. 요 3가지가 사실은 돈을 불리는 3가지 요소거든요. 이 3가지의 비중을 미리 설정해 버리는 거죠. 미리 세팅하는 거. 미리 세팅해서 그 세팅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시스템이 바로 월급 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세팅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간단하게 제가 굳이 단계를 거치자고 하면은 첫 번째는 비중을 세팅해야 돼요. 내가 월급은 얼만큼 받는지. 제 생각에는요. 월급의 한 120% 정도로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왜 120%냐면은 이제 월급만으로 사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약간의 추가 수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그래서 투잡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맞벌이도 하고 저희 때는 맞벌이 하는 사람도 어떤 요즘 맞벌이도 하고 그래서 자기 월급보다는 최소한 20% 정도 더 벌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미리 세팅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겠지만 세팅을 먼저 해놓은 거죠. 목표를 잡아놓자는 거죠. 그리고 투자 저축도 그 월 수입의 뭐 60% 이렇게 딱 잡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출 이제 생활비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것은 뭐 40% 이렇게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는 그 비중 세팅을 하고 두 번째는 통장 세팅. 통장을 세 개의 통장으로 나눈 겁니다. 수입 통장, 투자 통장, 지출 통장. 그래서 돈이 수입 통장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투자 통장, 지출 통장으로 바로 세팅돼 버리게 자동이체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굳이 별도로 자동 이체 시킬 필요도 없고 매달 자동이체 돼버리니까 거기에 남겠죠. 그래서 내가 목표한 대로 그냥 들어가게 이렇게 하고 투자 통장에 뭐 예를 들어 적금과 펀드로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고 지출 통장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은 굉장히 테트리스에서 밑단을 설정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 대응하기가 되게 좋고 자연스럽게 돈은 쌓이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이게 그 결국에는 세팅 값을 초기에 설정할 때 그 비중을 설정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투자와 지출 이게 두 가지 항목을 정해 주셨잖아요. 물론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또 나눌 수는 있겠지만 큰 두 가지 틀로 봤을 때 각각의 비중의 이상적인 비중은 6대 4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신입 직원은 그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갈수록 투자 비중을 높이기가 힘들어져요. 결혼하고 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지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만 책임지면 되잖아요. 자기가 쓸 돈 뭐 그런 것만 책임지면 되지만 결혼하면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가족의 다른 친척들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쓸 돈은 또 아기도 생기죠. 그럼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경우로 보니까 50% 이상 저축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낭비해서가 아니라 절약을 해도 50%. 그런데 자기 혼자만 벌고 자기 혼자만 책임질 때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80%를 저축하더라고요. 그분은 10년 만에 10억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준을 미리 설정한 사람들이 부자도 빨리 되더라. 저는 그런 걸 느꼈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투자에 6, 그 다음에 지출은 4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세팅 값을 이미 설정한 다음에 계속 이제 모아가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일단은 투자에 6을 세팅할 때 이 세부 조항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가장 좀 우선시 투자의 세팅을 잡아 놓을 만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수입하고 그다음에 투자 지출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쓴 돈 쓰고 나머지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 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팅하는 이유가 투자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출, 투자 세팅한 거 지출을 미리 정해놓고 투자를 먼저 자동이체 시켜놓고 나머지 지출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건데 그러면은 그 투자 부분, 투자 지출 세팅은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만약에 그게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2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조금 나눠서 투자해야겠죠.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테트리스에서 이렇게 밑단 잘 나눠둔듯이 예전에는 뭐 적금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뭐 투자 시대이기 때문에 뭐 적금뿐만 아니라 이렇게 펀드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분산하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면은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에 따라 하면 되는데 잘 모르신다고 하면은 적금 2개, 펀드 2개, 적금 2개, 적립식 펀드 2개 이렇게 4개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좀 체크카드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씀씀이가 굉장히 해프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 썼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실제 쓴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월급 세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쓰는 게 많으니까. 근데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딱 금액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쓰고 그거 다 쓰면은 더 이상 쓰지 말라나 그런 습관을 초창기에는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잡힌 사람들은 그게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가더라고요.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막 낭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충 쓰는 거예요, 계획 없이. 그러다 보니 적금 펀드 가입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투자 관련된 저축은 한 4가지 정도로 쪼개서 하고, 그다음에 지출은 체크카드로 한도까지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용카드의 무서운 점이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할부로 끊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 다음 달에 내가 좀 아껴 쓰지 뭐 생각하면서 긁어요.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그래 내가 또 다음 달 되면 또 아껴 쓰지 뭐 하면서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눈덩이가 한순간에 빚으로 확 와닿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출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허당 지출이라고 저는 포함하는데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통 자동차 사가지고 할부금이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5년 지나면 또 사요. 근데 보통 한번 3천만 원, 4천만 원 하잖아요. 자동차 값만 나가는 게 아니라 유지비용도 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제가 한번 대충 비교한 어떤 설문조사에서 한번 봤더니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한 5천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중교통 이용한 사람하고 그냥 자기 자가용 끌고 다니는 사람하고 비용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차가까지 하면 꽤 더 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출을 통제하는 게 어쨌든 사회 초년병 때는 중요하지 않을까. 사회 초년병이 아니더라도 직장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더라도 계속 저 월급은 받는데 돈이 쌓이지 않는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도 10년이 됐는데, 직장생활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냥 그 모양이야. 그런 분들은 이런 지출 통제를 잘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큰 지출을 통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동차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과도한 보험료라든지 과도한 주거 비용, 이런 것이 사실은 좀 줄이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직장인 입장에서 사실 특히나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를 무언가 한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나에게 꼭 맞는 금융 상품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사실 또 적금의 그 이유를 비교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이 직장인 특히나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 이 금융 상품만큼은 꼭 가입해야 된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아들, 딸들이 최근에 이제 취직했는데요. 걔들한테 꼭 들게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청약저축이고요. 두 번째가 연금저축이고요. 세 번째가 적립식펀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저축은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신규 아파트 살려면 청약저축 있어야지 일단 청약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건데, 그 아파트 구입하는 거 외에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적금에 비해서, 일반 적금에 비해서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액, 연 납입액의 300만 원까지 소득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번다 연간, 그러면 300만 원을 줄여주는 거죠. 내 청약저축 가입하면. 그러면 세금이 만큼 줄어들겠죠. 그 세금이 한 매년 19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일반 적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청약권도 없고 그냥 금리 한 2% 3%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청약저축은 또 청년들이 가입하면 좋은 게 금리를 더 줍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 한해서 금리를 좀 더 줍니다. 1.5% 더 줍니다. 만약에 똑같이 20만 원 어떤 사람은 적금에 넣고 또 한 사람은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에 넣었다. 그래서 3년 후 평가를 보면요. 일반 적금 넣은 사람은 한 19만 8천 원 정도 되고요.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한 사람은 한 87만 원 정도 됩니다. 4배 정도 더 많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그냥 일반 적금 넣은 사람하고 청약저축 넣은 사람, 그냥 그 수익의 차이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달라지겠죠. 두 번째가 이제 연금저축인데요. 제가 신입사원 때는 그 나이 때는 노후 걱정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평균 수명이 84세 정도 되고요. 아마 저는 한 100세 정도에 아마 평균적으로 산다고 하면 100세 정도 살 것 같고요. 지금 신입 직원들은 120살이 될지 150살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버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계속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도
좀 미리 준비하면 되고요. 미리 준비하면 또 나중에 그게 불어나는 게 굉장히 커져서 늦게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목적도 있지만은 또 좋은 게 연간 16.5% 환급받을 수 있어요. 낸 것에 16.5. 그러니까 원금 빼고 16.5% 먼저 먹고 들어간 거 똑같죠. 그래서 만약에 연금저축을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게 되면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러니까 2월달에 연말정산 해가지고 환급금 있으면 2월달에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 환급금이 50만 원, 연금저축 50만 원씩 넣으면은 99만 원이 들어옵니다. 거의 2달치가 들어와요. 세금 낸 것이 만약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된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만약 연금저축을 50만 원 가입했다고 하면은 연말정산하고 나면은 99만 원, 16.5 납입금의 16.5% 해당되는 금액이 통장으로 연말정산하고 나서 들어옵니다. 통장에 수익률로 표시되지는 않지만은 세금을 환급받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난거나 진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 연금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 절세 목적 1년에 그 100만 원 정도 그냥 꽁돈으로 받는 거 괜찮잖아요. 거기다가 IRP라고 해서 개인 퇴직연금까지 하면은 한 148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은 적립식 펀드인데 사실 이 분야를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어머님 세대, 부모님 세대 때는요 예금 금리가 한 30% 정도 됐어요. 그리고 한 80년대에는 한 20% 정도 됐고요. 제가 신입 직원 때는 예금 금리가 한 9%에서 10%, 재형저축 같은 경우는 16.5%였어요.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은 2%대잖아요. 2%, 3%, 1%였을 때도 있었고, 근데 예금으로 불리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이 시대 상황에서는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주식에 투자하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분산 투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한 50종목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실제로 계산해 봤어요. 우리나라 우량 종목 50개 순서를 딱 해가지고 그거 한 주 샀을 때 얼마인가 50주 샀을 때 836만 원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표 우량주 50주를 한두 씩만 사면은 836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10만 원으로 살 수 있죠. 코덱스 200 ETF 사면은 200 종목을 사는 효과가 같은 있잖아요. 우량한 종목 200 종목을 한 번에 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초보생들 주식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적립식 펀드로 시작해라. 그래서 적립식 펀드로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투자하다가 조금 투자의 어떤 그런 성질, 특성, 장단점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해도 되지 않느냐. 실제로 제가 그 펀드 판매하는 회사의 사이트를 봤더니 이렇게 막 3개월에 33%, 20%, 19%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것은 제일 수익률이 잘 나온 것들을 저렇게 표시한 거죠. 진짜 모든 펀드를 가입하면 저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나눠서 조금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도 여러 종류의 펀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펀드라면 2차전지 펀드만 투자하지 마시고 2차전지 펀드 투자하고 반도체 펀드도 투자하고 인덱스 펀드도 투자하고 배당주 펀드. 왜냐하면은 소액으로도 다 가능하잖아요. 만약 40만 원 펀드 가입한다면 10만 원씩 4개 펀드 만들 수 있잖아요. 가입할 수 있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하면은 적금으로 목돈을 불리는 것보다는 3년, 5년 후에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직장인들이라고 하면은 청약저축, 연금저축, 적립식 펀드는 필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